정말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통령 탄핵과 공산 세력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주제, 이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아니 웬 뜬금없는 비상계엄이냐, 아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주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전시사변과 같은 중대한 어떤 비상 상황에서나 하는 계엄군이 투입되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국민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입법부 국회를 장악해서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체제를 정부를 전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저는 이미 국정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북 세력의 실체,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 실상을 가르쳐 왔던 사람이고, 또 군과 경찰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종북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을 거쳐서 이미 그 진지를 장악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20년 동안 점점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는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종북 세력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1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국회라는 진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정부를 전복시키고 있어서 대통령은 거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어떤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탄핵을 하려고 이미 180회나 촛불 시위를 이미 집회를 한 바가 있고,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자체는 이미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탄핵을 시켜서 체제 전복을 하려고 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탄핵이 시도된 것이다. 저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이번에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상계엄과 그 다음에 탄핵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온 지 한 6일 만에 교보문고에서 한 정치 사회 분야 3위까지 올랐으니까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이 책을 보고 현재 상황이 어떤 정세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존에 지금 어제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자북으로 돼서 미국 내에 있는 지금 트럼프 진영과 그 다음에 미국의 보수 진영 그리고 정부 또는 교계, 학계에 이것이 점점점 전파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상 상황이 결국은 종북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꾸려 하는 엄청난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한민국을 도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제일 뒷머리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하나의 정치 사건이 아니고 국가 대변혁의 서곡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 개인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탄핵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한다면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진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해 왔던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에 드디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한미일 자유진영이냐 아니면 북중러 공산진영이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그 선택은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결말이 날 것이다. 대한민국 앞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간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인 게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지금 중차대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느냐? 바로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심각하고도 중차대한 사건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앞에 지금 체제가 넘어가는 엄중한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즈음에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엄청 추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전투복 그야말로 누에 바지 비슷한 것을 입고 오셔가지고 벌벌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봉화에서 왔어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이 추운데.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나는 6.25 전쟁을 겪어서 아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나는 죽어도 되지만 우리 후손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10살도 안 된 나이에
무엇을 보았길래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자마자 그 동네에 있는 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던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북한군하고 합세를 해서 죽창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 반공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색출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민재판 또는 무단으로 처형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피부로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공산주의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제가 이 역사책을 많이 썼던 사람으로서 6.25 전쟁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은 호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데가 영광군입니다. 신안군도 그렇고요. 영광군에서는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은 이미 북으로 올라가고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 북한군을 도왔던 그 동네 좌익들에 의해서 엄청난 집단 학살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올라가고 없는데 북한군을 도왔던 그 동네에 있는 좌익 세력들에 의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하니까 약 한 영광군에서만 2만 명 이상이 집단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군에 있는 백수면에 있는 장명용 씨라는 사람은 그 당시 6천 이내에 300명이 집단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군이 올라가고 전세가 역전되자 그동안에 북한군을 도왔던 앞잡이들이 이제 큰일 났다. 북한군은 올라가고 없고 이제 유엔군 오고 국군 오고 경찰 오고 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악행들이 드러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의 범죄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학살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우익 유가족들을 개울가, 우물가, 방공호 등으로 끌고 가가지고 집단 학살했습니다. 염산면, 야월교회, 염산교회 그 피해의 현장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겪었던 그 참혹한 공산주의 세력의 악행이, 그때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나쁘다고 했는데, 그런데 호남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묻지마 민주당 완전히 몰표를 하고 있어요. 지방선거 때 후보자가 한 600여 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당 한 석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몰표를 할 수 있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냐 하면 바로 종북 공산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도 호남에 있는 가장 피해를 받던 공산 세력의 가장 피해를 받던 호남이 그 종북 공산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 당에다 몰표를 던진다는 이 비극적인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놓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문제였나?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라 그러면 공산주의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스탈린, 북한 6.25 전쟁 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입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냐? 그 사람들은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다, 인권 운동가다, 환경 운동가다, 마을 활동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수많은
포장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늑대인데 본질은 양의 탈을 쓰고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양인 줄 알고 양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상적인 무지가 낳은 산물이 바로 오늘의 이 비극을 낳은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금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어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여러분 민주당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종북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그럼 언제 장악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종북 세력이요, 이 노동, 교육, 그 다음에 뭐 언론이나 등등 진지를 장악한 것은 이미 199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것이지만은 정치권을 장악했어.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이미 햇볕 정책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이제는 무력 적화 통일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는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종북 세력 보고 이제는 정치권으로 정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이 바로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그 당을 완벽히 장악하고 2012년도 대선 때 통진당으로 확장된 그 종북 세력 민노당이 이제 민주당, 문재인을 앞선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이 선거에서 단일 공동정부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북한이 지령을 내렸고요. 그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국민들이 그 통진당이 옛날에 1심의 간첩단, 왕재산 간첩단하고 연결된 정말 위험한 종북 세력이었네 라는 걸 알면서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는 바람에 이게 겨우 무산이 된 것입니다. 이때 종북 세력들이, 통진당 세력들이 이제 2013년도 8월 달에 적발된 이석기의 아로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진당 해산 조치를 당해가지고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해임 조치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종북 세력, 통진당 세력이 어디 갔나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근데 어디 갔냐 했더니 그들의 나와바리였던 성남시로 가서 이재명의 도움을 받아서 세력을 넓혀서 전국화하고 나아가서는 민노총을 장악하고 또 민중당을 거쳐서 진보당을 다시 부활하고 나아가서는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로 갔다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제 그 정당을 대한민국에 있는 제1정당인 그 정당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이낙연 세력, 전통 민주당 세력들이 다 쫓겨나고 결국 종북정 통진당화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탄핵하고 정부를 마비시키는 이 모습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여러분이 아는 민주당이 아니다. 이제는 통진당화된 정당이다. 물론 그 안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가진 세력들, 국회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당의 주도권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호남을 보면서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2030 세대들이 막 깨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히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40%, 45%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기적이냐, 뭐 어쩐 일이냐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 호남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막 체포당하고 이런 고난을 보면서 지금까지 봤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지는 게 아니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종북 세력이 장악한 반체제 정당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뛰쳐나온 겁니다. 6.25 때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던 어떤 호남 세력들이 그 실상을 알고는 체제가 넘어진다고 하니까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호남 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종북 세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진보다 민주다 평화다 뭐 이런 논리에 이제 속았던 측면도 있지만,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공산주의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호남의 기독교가 사실은 뭔가 반공적인 의식에 확 나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에 있는 교회들이 6.25 때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신앙군에 내가 증도라는 곳 가보니까 문준경 전도사가 그 백사장에서 학살당한 그 어떤 현장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더 반공적이어야 할 호남의 기독교가 굉장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포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나름 뭔가 이 원인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중에 특히 호남교회가 반공운동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지금 못 나서는 족쇄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와보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학살을 당했잖아요, 교회가.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니까 공산주의 그 수많은 학살을 했던 그 공산주의 사상의 어떤 범죄자들에 대해서 관용 조치를 많이 내려요.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줄게. 이래가지고 많은 지역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어떤 학살했던 공산주의 세력을 용서해 주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구명운동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용 조치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과연 공산주의를 용서해주는 관용 조치가 과연 신앙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산주의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본질은 뭡니까? 유물론? 예.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본질을 유물론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유물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유물론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만든 조립한 그 짜집기한 가짜 이론이 유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물론이 아니고 사탄 숭배, 악령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마르크스도 옛날에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었고, 그런데 베를린 대학교로 전학 가서 완전히 극자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닌도 기독교인이었다가 이 사탄 숭배자로 바뀌었고, 스탈린도 전도사까지 신학교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이 악령 숭배자, 사탄 숭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김일성도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악령 숭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북한의 지금 주체 사상도 전부 다 이론이 기독교에서 뭐냐면 이거를 변질시켜 가지고 지금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유물론이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체 사상은 더욱더 심한 사탄 숭배, 악령을 숭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워놓고 그냥 얼굴에 면상에다가 팍팍팍팍 그리면서도 웃으면서 그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극도의 분노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면은 사탄 사상에서는, 사탄 숭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악한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는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질 때까지 한 70년이 됐는데 1억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데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의 주체 사상 숭배는 바로 사탄 숭배의 종교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를 관용하는 것은 뭐냐면 10계명의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1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은 성경에도 가르친 바 있지만 사탄을 용서해 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요, 좌파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주체 사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인들이 돼가지고 지금 좌우를 이렇게 넘나들게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좌파 교인들도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들의 반발 때문에 교회가 지금 체제가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교회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족쇄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던지는 것이니까 제가 옳다 그르다를 넘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한국 교회 스스로 이 숙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실상 모든 진지가 장악당했습니다. 저는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뒤집어진 상태, 전복됐다고 제가 누누이 말해왔고요. 사실은 노동, 그다음에 교육, 언론 모든 부분은 이미 진작거리 됐지만 입법부는 문재인 정부 때를 거쳐 이재명 체제에 들어와서 완벽히 전복됐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우리법연구원이 이런 세력에 의해서 장악당했고, 헌법재판소도 선관위도 다 점령당했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산하에 있는 그 정부 기관들은 어떨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이미 장악당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직무정지가 된 건 14일인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하고 3, 4일 만에 바로 대통령 직속에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체포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직속에 있는 기관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달려든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달라든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제는 대통령을 엄호해주고 대통령을 지킬 대한민국 내 정부기관은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 국민들밖에,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악화되도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알아야 될 거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산당을 왜 지금은 공산당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중국 빼놓고 공산당 말을 안 쓰죠. 그런데 공산당은 뭐냐면, 공산당 당원들이, 철저한 혁명 그 의식을 가진 공산당원들이 행정부의 모든 기관,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모든 기관들,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심지어는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모든 공권력과 사회단체와 시민단체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 행태가 바로 공산당 체제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라고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컨트롤하고 경찰도 컨트롤하고 다 담당자를 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마을까지도 컨트롤하는 것을, 바로 이것은 공산당 체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이 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깨어났어요. 지금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막 지금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어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자꾸 그게 아니고 무슨 어떤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이런 부분에 치중한다면은, 대학생들은 굉장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막 연설을 하는 보고 제가 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묻지마 민주당 호남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저는 내 어떤 생전에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투쟁한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지금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의 각성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체제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려면 우선은요, 지금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보, 중도, 보수,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좋아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 모두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잘못된 프레임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여론조사해 보면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러 그러면 좋다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90%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안 되고 있냐? 우리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선동 프레임과 이런데 우리가 다 선동당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그런 데서 분별력을 갖고 그들의 선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주민들한테 알릴 것이냐. 첫째,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 상태가 아니고 내전 상태다. 체제전쟁 중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그 중차대한 어떤 문제가 있음을 국민들 주변 사람들 꼭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적이 누군가, 이 체제전쟁의 적이 누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종북 세력이 적이다. 이거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비상계엄 때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진보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종북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임을, 우리의 적은 종북 세력임을, 종중 세력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싸움을 해야지 우리 내부의 투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전선을 명확하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전선은 뭐냐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도요, 지금 그들이 진보 세력을 위해서 지금 이게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시점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말했을 때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체제가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똘똘 뭉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꼭 알려주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라든가 우리 권한대행, 그 다음에 정부의 관계자들도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가 넘어가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과의 싸움에서 굳건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아시고 주변에 체제 전쟁이라는 상황을 알리고 종북 세력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